문학을 강의하게 될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북한의 문학 작품 중에 숨은 영웅을 잘 형상화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북한의 문학의 특징과 언어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영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뭐 이렇게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제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코로나의 영웅이다, 바이러스 사냥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이에서도 굉장히 평범한 영웅들 얘기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영웅이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숨은 영웅이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문학 작품에서 숨은 영웅을 다루던 시대는 1980년에서 90년대까지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영웅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쟁이나 사회에 큰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 전후 북부 건설장에서 큰 건축물을 세운 이런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래서 숨은 영웅이란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충직하게 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숨은 영웅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시인 김철민의 스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퍼그나 늙으셨으리 그 숫좁던 쌍태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유정하던 눈가에도 실주름이 흘렀으니, 허나 내 마음속에 오늘도 여전히 천연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스승의 모습이요. 손가락 그림자로 고양이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 장난하는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 고양이도 그리고, 햇빛과 장난을 못 참던 그 시절, 말썽 많던 우리 학급, 그렇던 젊고 아름다운 천연 선생이 문득 대치되어 왔거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게 북한의 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아주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는데, 이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부임해 오셨던 천연 선생님이라는 거죠. 지금도 눈에 선해라 처음으로 교단에 나섰던 그 모습, 호기심 많던 까만 눈동자 앞에 당황함을 참고서 짖던 그 모습, 허나 우리는 차츰 알게 되지 않았던가. 얼굴 먼저 마음이 아름다운 선생님, 누나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 기울인 그 진정. 이 천연 선생님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천연 선생님이니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차차 알게 됐을 때 그 선생님이 갖고 있던 얼굴보다 사실은 마음이라든지 우리한테 누나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선생님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연으로 볼까요? 5연입니다. 20리 먼 산골 마을로 내 수확풀이를 도우려 찾아온 선생님, 밤이슬이 젖은 치마폭을 감싸며 우리 집 불빛 아래 앉았을 때 어린 마음에도 쩌릿하던 날들이요. 자, 왜 선생님이 내면이 더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나와 이제 같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천연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우리 지금 얘기하는 초등학교로 부임해 왔으니까 이 학생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덧셈, 뺄셈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어디냐 그러면 학교에서도 한참 멀리 있는 산골 마을이죠. 그런데 이 산골 마을로 선생님이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갖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쩌릿하다. 무슨 뜻일까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6년입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그날에 배운 것은 하나둘 잊혀져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렇죠, 뭐 어디에 수도가 어디다, 수학 문제는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이런 내용들은 하나둘 잊혀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노라 한참 좋은 그 나이에 색감에서 뛰어다니던 그 모습은 철이 들수록 더 삼삼해진다. 그러니까 훗날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우마워한다는 거죠.
내 오늘도 머리를 수그리노라. 햇빛에 곱게 식힌 태양나무 교문가에 함께 심으며 조국의 뿌리를 내려주던 그 모습 앞에 다 자란 우리를 그 백양나무 아래서 바래우면. 자,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이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선생님에 대한 위대함입니다. 하련 구연 여기부터 우리가 이 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남한의 시하고 조금 다른 북한의 시고, 이때 이제 시적 화자가 선생님에 대한 위대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새 인간들을 낳은 기쁨이 두 줄기 눈물로 내리던 그 모습 앞에 따르고 싶고 공부받고 싶은 첫 스승으로 순진한 눈동자들의 비키는 스승의 모습. 세월도 그 위에 선뜻 백발을 얻지 못하리. 세상도 그 모습 차마 지우지 못하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선생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시의 이제 핵심 내용인 구연입니다. 학은이 선생님들이요.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요. 조국이 미래를 맡긴 귀중한 분들이요. 범상한 이야기라도 이것만은 명심해다오. 후대들 앞에 서 있는 그대들의 모습, 한 생의 거울이 되어 그들과 한 생을 함께 산다는 것을.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후세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우리도 5월 15일 스승의 날 이럴 때 저는 북한시지만 이 시가 굉장히 우리의 선생님들한테도 좀 드리고 싶은 이런 시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진정한 숨은 영웅인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중심 인물은 역시 우리 처음 부임해 오신 선생님이죠, 그죠? 천연 선생님. 그리고 이 시는 이제 천연 선생님이 바로 진정한 숨은 영웅이다 하는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교훈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교훈뿐만 아니라 과거를 얘기하는 과거 회상적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백양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형상화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죠. 잘 모르는 이제 뜻을 한번 볼까요? 이제 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제 그 낱말 중에서 허그나라는 얘기는 좀 낯선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북한어 중에서 보통 정도를 훨씬 넘게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쌍태머리는 우리는 두 가닥을 이렇게 가닥지게 묶은 머리, 양갈래 머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걸 쌍태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정하던 이 얘기는 우리도 이렇게 무정과 반대말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정이나 애정이 있던 이런 정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이제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죠. 어린 마음에도 쩌릿하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쩌릿하다, 저릿하다, 우리 뭔가 저릿저릿하다 이런 느낌인데 심리적인 자극을 받는 거, 감동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비는 우리는 이 해비를 보통 여우비라고 얘기를 하죠. 해가 나와 있는데도 내리는 비, 이 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드러나는 바래우다, 비키다 이는 우리 남한에서 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얼굴에 잠깐 드러나는 거, 그런 뜻입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소설 작품인 최성진의 이웃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같은 남한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이렇게 이웃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굉장히 친해지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층 이제 현관 7층에 5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구의 세대주들은 각 이제 직종이 다르다 이러는데, 세대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도 세대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세대주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가 각자 직업이 다르다, 이게 직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일 처음 이제 맨 처음 시작에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1호집은 품질 감독원이고, 이제 품질이 어떤지 감독원이고, 2호집에 나는 기자, 이제 자기가 이제 쓰는 사람입니다. 3호집 이제 아바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아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광기계 공장의 노동계급인데 줄 직장 고문격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광기계 노동계급입니다. 그런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4.5집 세대주는 구역 식료 독재 지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료품을 같이 이제 공고를 받아가지고 이 식료품을 나눠주는 이런 이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5집 젊은이는 냉동차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들은 각각 이제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특산물이니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여러 얘기들을 나누는 굉장히 사이 좋은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4.5집 세대주 식료 독재 지배인이 그렇게 썩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이 세대주들이 모여가지고 8.15 날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냉동차 운전자 동무의 집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업명이 굉장히 특이하게 등장합니다. 구역이라는 말은 이제 행정구역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아바이를 이제 설명할 때 인민참심원이다 이랬는데 재판에 직접 참가하는 인민의 대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식료 독재는 식료 품접을 뜻하는 말인데, 독재는 이제 우리 상업 유통의 한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7층 세대주들이 이제 모두 가족들까지 다 이제 데리고 밀인 관문이 있는 뚝으로 야유회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여러 이제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언제 한번 같이 모여 가족끼리 야유회를 갈까?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때가 야유회를 가기로 했던 때가 이제 국경절입니다. 국경절이니까 다 같이 노는 날이니까 우리 같이 야유회를 가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때 야유회를 가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이렇게 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술을 누가 이제 어떻게 가져올까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급을 받게 되는 송산술이라는 술이 있는데, 이 술은 그러면은 이번에 야유회 갈 때 특히 4.5집 이제 식료품 이제 배급이 업체니까 거기서 그래도 다른 가구에 이렇게 배급을 해주더라도 특히 우리 이웃들하고 이렇게 친하니까 우리 이웃들한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주지 않겠냐,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집에서 그러면은 송산술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야유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4.5집 우리 세대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지배인이 이제 늦게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어제 청년 돌격대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 돌격대들이 고향으로 가고 막 이런 새벽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돌격대들을 고향으로 보내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운전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송산술이라는 이 술은 우리 이웃들한테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이 돌격대들한테 먼저 그 차례를 양보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성격들을 한번 보면 참 재밌거든요. 왠지 1호집의 품질 감독원이 제일 재밌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농담도 잘하고 밝으면서, 그리고 이제 4.5집의 세대주의 식료 독재 지배인을 골려먹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 우리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골려먹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2호집의 이 기자는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배려 깊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집은 이제 가장 나이가 많고 언행에 있어서 예민하면서 생각이 깊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식료 독재 지배인인데, 이 인물은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이제 통이 작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을 때 자기가 친한 이웃들의 이익을 주는 것보다 돌격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구역의 주민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챙겨주는 정이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5집 냉동차 이제 운전자는 이제 굉장히 착실한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 작품은 1990년대 초반에 출간된 작품이기 때문에 도시 농촌 문제라든지 여성 노동력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 이 시대가 그러니까 배급을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어디에 배급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작품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만큼 굉장히 식량난이라든지 에너지난 같은 경제 위기 속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웃들이라는 이런 작품들과 같이 북한 사회에 지금 현재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모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고 이제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작품까지 허용되던 시기가 바로 1980년, 1990년대 숨은 영웅을 강조하던 그런 시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다양한 직업군의 인물들을 설정한 것은 북한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 북한의 관료주의가 고위 정치 관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개 창고 관리자라든지 냉동자 운전수라든지 뭐 이런 배급 사회의 유통 체계의 말단에까지 물들어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사회의 이런 관료주의에 편성하지 말라는 이중적인 정서, 그리고 이 관료주의가 일상화되면서 인민들의 죄의식이 분산되는 데 대한 경고, 그리고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숨은 영웅, 이런 이제 관료주의의 팽배 이런 데서 결국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숨은 영웅에 대한 찬사,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4, 5집 세대주가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4, 5집 세대주가 숨은 영웅인 까닭과 이제 이 4, 5집 세대주가 숨은 영웅으로서 우리한테 주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식료품 운반차와 그 도착을 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술을 som산주를 가져오겠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식료품들을 돌격 대원들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격 대원들은 잠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준다는 것은 조국을 위해서 힘쓰는 돌격 대원들이 내 가족이나 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오고 있지만 결국 우리 주민, 우리 구역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 모두 4, 5집 세대주가 이 소설의 숨은 영웅이라 생각하고 4, 5집 세대주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애정을 지니고 있으며 인민과 조국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1호, 2호, 3호, 5집 이 인물들 또한 이 시대의 숨은 영웅이다 하는 것들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중편 정도의 작품입니다. 중편 소설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강대장은 차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큰 대차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쪼물짝하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그죠? 사람이 시원하게 트이지 못하고 옹졸하고 존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클하다는 것은 배속이 좀 빈듯하고 목이 텁텁하고 뭔가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우리 푸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걸 북한에서 등장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동질에서 일을 이제 하게 이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져놓은 이렇게 종이를 하나씩 넘기는 거를 번져놓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례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한 차례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차례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몫으로 배당되는 것, 나의 차례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배급 사회이기 때문에 이 차례진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묵세지기는 마음의 고충이나 흥분을 애써 참아 사그러뜨리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백남용의 벗이라는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정말 북한에서 출간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어서 가족들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작품이 남한에서도 출간이 돼서 남한에서도 꽤 많이 읽혀진 이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에서 사실은 베스트셀러로 이제 등극된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벗에서 묘사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남한 사회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리석춘이라는 인물하고 최순희의 이 인물의 이혼 문제를 소설의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북한에서 이혼 이러면서 이 인물을 그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우리 남한 작품이 아니라 북한 작품이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정진우 판사라는 이혼 전문 판사입니다. 정진우 판사가 이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벗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과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이 리석춘이라는 인물과 직업적인 사치와 성공을 향해서 야망에 빠져 있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서로 이제 나중에 오해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최순희의 대립은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이 어떤지,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이라기보다 88년이니까 이때 이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정진우 판사는 리석춘이라는 노동계급, 그 다음에 최순희라는 중흥 가수, 그러니까 정신적인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하다 싶을 만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웃을 찾아가고 리석춘의 직장을 찾아가고 최순희와 얽힌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적인 가치가 서로 다른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한테 사상적인 가치가 서로의 사상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된다 하는 이렇게 그야말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에게 이혼에 이르지 않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백남용의 벗에 나타나는 인물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인물의 성격을 보다 보면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날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인 정진우 판사입니다. 정진우 판사는 인민재판소의 판사로 리석춘과 최순희의 이혼 소송을 맡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진우 판사가 결국 이 두 사람의 이혼을 막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사회는 물질 생활에 있는 성실뿐만 아니라 정신 영역의 개발에도 있다는 것을 리석춘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적인 가정 파탄을 막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우 판사의 이제 아내입니다. 이 아내는 남새연구소의 노동자이면서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걸 이제 기르는 그런 연구소의 노동자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온실까지 차려놓고 육종 사업을 벌릴 만큼 성실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편 정진우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혼을 요구했던 당사자인 리석춘과 최순희 인물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리석춘은 성실한 선방공이면서 훌륭한 노동계급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때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겉멋이든 젊은이하고는 다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선방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와의 갈등에 있어서는 아내의 지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예술을 통해서 인민에게 봉사한다 하는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하다가 정진우의 설득으로 인해서 자기도 정신적 발전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해하게 돼서 결국은 이혼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최순희는 도예술단의 중흥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최순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정신적인 것, 또 예술적인 이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리석춘이 계속해서 결혼 전부터 그다음 결혼 10년까지 계속해서 남편의 태도가 물질적인 거,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자기 노동계급만이 정말 중요한 가치다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신청한 인물이 최순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높은 정신적 지향을 따라보지 못하는 남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이혼을 결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물로 우리 채림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최순희의 육촌 오빠이면서 이제 정진우 판사와 대립적인 구도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이 채림은 자기도 결국 이제 이혼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인물은 자기 동생이 최순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리석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리석춘과 최순희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혼을 막는다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제 리석춘과 대립하고 그 다음에 정진우와도 대립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이들의 이제 부부 사이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 사이에 있는 아들 호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호남이가 너무 이제 불행하다 이런 것 때문에 호남과 그다음에 영공 부부, 은미 부부, 기능공 아바이 이런 조력자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숨은 영웅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일을 굉장히 묵묵하게 성실하게 과다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과다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의 이혼을 막았던 인물 정진우 판사가 이 소설의 숨은 영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정진우 판사가 숨은 영웅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는 물질 생활의 성실과 함께 정신 영역의 개발에 있다는 것을 석춘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읽는 모두에게 깨우쳐줬다는, 그래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정진우 판사의 아내인 이제 한은옥 역시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 온실까지 차려놓고 육종 사업을 벌일 만큼 성실한 인물이다. 그리고 남편 이제 정진우 판사와 더불어 아주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하는 점에서도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문학 작품들에서 우리가 숨은 영웅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작품들 속에 있는 재미있는 북한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북한어 모양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법에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들을 잠깐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북한어는 그냥 북한에서 쓰고 있는 북한어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으로 했던 소설 작품들 안에 나타나는 표기들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웃들, 4.5 세대주가 숨은 영웅이었던 이웃들이라는 작품이죠, 그죠? 이 작품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관 청사마다에는 공화국 깃발이 개양되어 서너러운 바람이 천천히 나붙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붙겼다 하는 게 우리 지금 남한에서는 나붙기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나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남한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북한에 가면 아리따운 아가씨로 됩니다. 표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길가에서 아리따운 한 처녀를 보게 되었다. 개구리와 미꾸라지가 숨바꼭질을 한다.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현심은 소리내어 웃었다. 이거는 사랑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리따다, 나붙기다, 숨바꼭질,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아리따다, 나붙기다, 숨바꼭질,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된소리가 이제 나는 발음이지만 북한에서는 된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 분석하는 태도 때문에 달라지는 하나의 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원한을 산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나의 철전지 원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원수 두 개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이제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원수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야말로 김정일 대원수님 이렇게 이제 하는 최고 지도자에게 쓰는 말이고, 원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철전지 원수같이 원한이 주어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원수는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최고 지도자에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원한지 상대를 이럴 때는 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보니까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혼란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처럼 소리 나는 대로 원수라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한어의 철천지 원수는 북한에 가게 되면 적을 때 철천지 원수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원수라고 만약에 잘못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큰일 날 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큰일 날 뻔도 큰일 날 뻔으로 쓰지 않고 큰일 날 번으로 씁니다. 우리의 된소리 표기가 많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북한어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쓰는 얘기가 우리가 북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흉내낼 때 동무 또 동지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호칭어가 이제 우리가 북한의 호칭 중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호칭이 아마 동무일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동무 또 동지는 이제 사회 대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단독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이나 이름에 붙여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동무 길 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이나 이름에 붙여가지고 영숙동무, 이제 여동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다음 국장동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성이나 이름에 붙여서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제 동무나 동지라는 이 말들은 우리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남한에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양, 누구누구 군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장님, 소장님 이런 직함을 대신하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 연인 관계에서 뭐 철수 씨, 그다음에 미숙 씨 이렇게 부르는 경우에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철수 동무, 그다음에 영숙 동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아까 다뤘던 작품인 백남용의 벗에도 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벗의 한 부분을 볼까요? 정진우는 은옥의 손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다. 손이 차구만. 은옥이는 손을 내맡긴 채 마음의 문가로 같은 애정어린 눈으로 정진우를 쳐다보았다. 동무손도 차군요. 그러니까 동무손, 그러니까 같이 연인 관계 때도 이제 그 동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위에 얹 두 손바닥 안에서는 점점 공기가 스며올랐다. 진우동무, 결혼한 다음에도 이렇게 사랑해 줄래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지 결혼을 하자는 이런 약속인데도 우리가 이제 호칭으로 쓸 때 뭐 이렇게 진우 씨, 뭐 은옥 씨 이렇게 쓰지 않고 동무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동무들 수업을 합시다처럼 이렇게 말하듯이 일반적으로 나이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아래 사람인 경우에는 동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보다 조금 높은 사람에게는 동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와 이제 선방공이 나오는 대화에서 선방공은 사회적 지위에서 이제 상급자로 인식되는 선방공이 생각할 때 판사가 사회적 지위에서 상급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동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십시오 이런 채로 씁니다. 근데 이제 정진우 판사는 선방공을 부를 때 동무로 부르고 하우체로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정진우 판사가 조금 나이가 더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지위까지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방공이 판사에게는 판사 동지 이혼하게 되면 애는 어쩝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석춘이 이제 그렇게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인 정진우가 선방공인 미석춘에게 석춘 동무 흥분하지 마오 이렇게 동무 동지가 이렇게 서로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동무나 동지를 같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고는 다르게 이 소설 작품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무나 동지는 격식적이며 공적인 부른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우리 동무나 동지를 흔히 너무 많이 쓴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집에서도 이제 막 쓴다. 아바이, 엄마, 아버지한테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소설 작품에서 보면 가정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라도 사적인 분위기에서는 또 쓰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서는
우리 동무 이제 공적인 관계에서 우리 이렇게 수업 시간 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동무라고 하면서도 사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이름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무의 이런 이제 쓰임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서도 같이 이렇게 씁니다. 학생들끼리 친구 사이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뭐 기철 동무처럼 동무를 부르기도 하고 공적인 상황이나 친밀도가 낮은 상황에서 동무를 붙여 부르지만 사적이고 긴밀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소설 작품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은별동무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소년 탐구자들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래 은별아 미칠 거 없잖아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서는 은별아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상급생을 부를 때도 우리가 형, 누나, 오빠, 언니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학생처럼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동지, 동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합법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북한의 언어와 문학에서 특히 이제 숨은 영웅이 나타나는 북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도 봤고 소설도 봤죠, 그죠? 그래서 이 숨은 영웅들이 나타나는 북한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사회도 결국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를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이해하게 됨으로써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하고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